러시아가 서울 절반 면적을 한 달 만에 뺏겼을 때 주류 언론은 어디서 무슨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숫자가 공개된 건 2025년 5월입니다. 러시아가 그달 한 달 동안 281제곱킬로미터를 순손실했어요. 서울시 절반이에요. 그런데 지상파 뉴스에서 이 수치를 월별 차트로 정리해서 보여줬다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 브리핑에서 이 숫자를 직접 짚은 분석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전황 보도는 계속됐는데 이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전쟁 그림, 러시아가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다는 그 그림 이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전세는 그 그림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 바뀐 게 아니에요. 2014년 12월부터 이미 흐름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6개월 동안 주류 보도는 어떤 그림을 계속 보여줬는지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가 보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드론이 어떻게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가? 세 번째,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표면 작동 방식 내부 붕괴, 이 순서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전에 두 가지만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왜 모스크바 고층 빌딩 옥상에 방공 시스템이 긴급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직접 드론 격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법안이 왜 발효됐을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이 나오는 시점이 오늘 이야기가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이 러시아 우세라고 할 때 그 근거로 제시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전선지도였어요. 점령 지역이 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후반까지는 실제로 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류 언론이 이 지도를 월별 숫자로 뜯어서 보여줬다는 분석 보도, 저는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전황 보도는 대체로 전선지도 화면 위에서 해설자가 설명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지도를 보면 전선이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숫자를 월별로 쌓아놓으면 트렌드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이 원래 러시아의 대공세 시즌입니다. 봄이 오면 우크라이나 흑토지대가 진흙벌로 바뀌는 라스푸티차 기간이 끝납니다. 2월, 3월은 탱크랑 장갑차가 대규모로 기동하기 어렵거든요. 4월 말부터 5월, 여기가 전통적인 러시아 압박 시즌이에요. 매년 이때가 되면 분석가들이 러시아 공세가 온다고 경고하던 계절입니다. 2024년 5월엔 실제로 러시아가 그 계절에 서울시 면적 정도를 점령했어요. 물량으로 밀어붙였고 그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5월은 어떻게 됐냐면 러시아가 서울시 절반 면적을 거꾸로 뺏겼습니다. 공세 시즌의 공세가 아니라 후퇴가 나온 거예요. 개판입니다, 솔직히. 숫자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러시아는 그달에 서울시 면적 정도를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러시아 공세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이후부터 둔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1월 들어오면서 점령 면적이 줄기 시작하고 2월, 3월에는 줄어드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116제곱킬로미터를 순손실했어요.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가 대반 공세에 실패한 이후로 러시아가 영토를 뺏긴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거의 2년 가까이 한 번도 없던 일이 4월에 처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5월엔 281제곱킬로미터, 서울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2024년 12월 정점에서 2월 둔화, 2월 급감, 3월 급감, 4월 역전, 5월 가속. 이건 트렌드입니다. 경향이에요. 한두 달의 이상치가 아니라 6개월짜리 방향 전환입니다. 일정한 경향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건 전술적 일시 현상이 아니에요. 구조적 변화입니다.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트렌드가 계절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 러시아 대공세 시즌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좋은 계절에도 못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의 공세 능력이 왜 이렇게 둔화됐는지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상 공격을 반복하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공중 지원 없이 탱크가 전선을 돌파하는 건 사실상 자살 행진이거든요. 두 번째, 소모전 이내 전술, 쉽게 말하면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지속 가능성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추산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드론 킬존이 대부대 공격 자체를 막아버리는 구조입니다. 이 세 번째가 지금부터 볼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여기서 영상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절반만 맞아요. 왜 지고 있는가? 그 작동 방식을 보지 않으면 지금부터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완전히 다른 층의 이야기예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전선이 바뀐 게 아니라 전쟁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킬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선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력이랑 탱크, 장갑차, 무기 체계들이 전선 15km 이내로 집결해야 합니다. 대규모 돌파 공격이 가능한 밀집 구역이 이 킬존이에요. 이 구역에 부대가 모여야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집결 구역을 드론으로 집중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이 모이는 순간 드론이 쏟아져요. 15km 킬존 전체를 드론이 지배하고 있으니 대부대 공격의 전제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부대 침투만 가능해지고 그 소부대도 무인 체계에 제압됩니다. 러시아가 야금야금 소부대 침투만 하는 이유가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결 자체가 죽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드론과 무인 로봇만 가지고 인간 병사 없이 진지 점령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공격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소총 들고 돌격하던 전쟁이 아니라 화면 앞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전쟁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전쟁에서 공격 측이 진지를 점령하려면 병사들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쌓이면 공세 의지가 꺾여요. 그런데 드론과 로봇이 들어가면 손실이 나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기계는 생산할 수 있어요.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병사 한 명 훈련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드론 한 대 만드는 데는 며칠이면 됩니다. 이 비대칭이 전선 방정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이 구조를 전략으로 굳힌 거예요. 이게 전선 얘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보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페르미 쪽은 전선에서 거의 1700km 떨어진 곳입니다. 흑해의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는 이미 위험해져서 러시아가 안쪽 노보로시스크로 기지를 옮겼어요. 정유시설, 방산시설, 군자산, 에너지 인프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의 25%가량이 이미 타격 피해를 입었어요.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나라에서 정유시설 4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략폭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적의 산업시설과 수도권을 동시에 때리는 방식이에요. 적병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갉아먹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고 연료가 부족해지고 보급이 끊기면 전선의 병사가 아무리 용감해도 싸울 수 없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흥부가 다친 제비 다리 고쳐줬더니 집안이 달라졌다는 얘기. 작은 것 하나가 구조 전체를 뒤바꾸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드론 한 대 값이 탱크 한 대와 비교가 안 되는데 그 드론이 탱크를 막는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가성비로 싸우는 측이 정규전 체계를 이기는 구조가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증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모스크바 고층 빌딩 옥상에 판치를 하는 방공체계가 올라갔습니다. 근거리 미사일과 기관포가 결합된 시스템이에요. 크렘린에서 멀지 않은 빌딩 옥상에 신형 판치르가 긴급으로 배치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 도심을 드론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지켜낼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 수도의 심장부에 민간 건물 옥상 방공 시스템을 올려야 하는 나라, 이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방공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데이비드 슬링, 그 위에 에로 미사일 같은 여러 겹의 계층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 영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영토 전역에 촘촘한 방공망을 까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제 방공체계 허점이 이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방공 장비가 있어도 그걸 통합해서 운용할 체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초등학생한테 람보르기니 줘봤자 제대로 못한다는 말. 방공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그게 다시 한번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인된 거예요. 러시아 대공방어망은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전선에서도 수도권에서도 1700km 내륙에서도 동시에 방어해야 하니까요. 가지고 있는 방공 자산이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중앙은행이 스스로 방공체계를 갖춰야 하는 나라, 정부가 전쟁을 하는데 방어 비용은 너희가 알아서 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 스베르방크, 로신카스 러시아 최대 은행들인데 이 은행들의 드론을 직접 격추할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직원 무기, 소지, 허용, 전파, 간섭 장비 자체 설치, 국가가 금융기관한테 스스로 지키라고 떠미는 구조예요. 러시아의 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방어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한테 드론 방어 알아서 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국가가 결정했는데 그 전쟁의 방어 비용은 민간 기업들이 부담하는 구조 전쟁 비용을 국가가 감당 못하는 나라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애초에 아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러시아가 3년째 전쟁을 끌고 가면서도 결정적인 전선 돌파를 못하지? 라고 의아해하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미 이기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거든. 가디언지에서 푸틴이 치라라는 지역의 벙커에서 생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도 지금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프리고진이 바그너 병력 데리고 모스크바를 향해 직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내륙에 병력이 거의 없었어요. 전선에 다 몰려 있거든요. 전선만 돌파하면 모스크바까지 막을 지상 병력이 사실상 없다는 게 그때 이미 드러났어요.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조조에게 참패한 구도가 그랬습니다. 물량으로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략적 허점 하나에 무너졌어요. 러시아 내륙이 지금 그 빈산입니다. 오레시니크, 러시아가 내세우는 다탄두 미사일인데 한 발에 1억 달러 가까이 합니다. 그걸 올해 들어 쏘고 나서 민간 창고 하나 때려 부수는 데서 끝났어요. 1억 달러를 써서 창고 하나. 이 자충수를 보십시오. 극단 카드가 효율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으로 전선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선택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레시니크를 쏜 건 군사적 목적이 아니에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토한테 우크라이나 지원국들한테 계속 밀어붙이면 이쪽도 극단 카드가 있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1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고 한 번에 창고 하나. 이 비율이 지속 가능합니까? 러시아가 협박을 계속하려면 계속 쏴야 하는데 쏠 때마다 1억 달러씩 나가는 거예요. 위협을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경제 안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15%예요. 금리를 내려도 15%에서 멈췄어요. 내린다고 했다가 약속도 파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전시재정 부담이 민간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요. 군수산업에 집중된 성장이 민생 경제를 공동화시키고 있고 인터넷과 메신저 제한도 시작됐습니다. 이란이 인터넷 차단으로 내부 불만이 폭발하는 걸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 경로를 러시아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유가 고공행진이었어요. 이란 문제가 터지면서 유가가 오르면 러시아 석유 수출 수입이 늘고 전쟁 비용을 거기서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유시설 타격 피해가 쌓이면서 생산 자체가 줄고 있어요. 수출할 석유가 줄어들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가 흔들립니다. 달러 수입은 줄어드는데 군수 지출은 늘어야 하는 구조, 기준금리 15%가 이걸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실제 쿠데타 가능성이 당장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푸틴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구조적인 조건은 쌓이고 있습니다. 전쟁 피로감, 전선, 부진, 경제 압박이 세 가지가 겹치면 체제 이완이 시작돼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왜 전쟁에서 못 이기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프리고진 사건이 보여줬듯이 명령체계 균열의 설명이 이미 있어요. 그게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군사력은 전선에만 쏠려 있어요. 내륙에는 병력이 없고 경제는 군수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스스로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구조에서 내부 균열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푸틴이 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구조 때문이에요. 나토 GDP는 러시아의 10배입니다. 인구는 5배예요.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 GDP 2배인데 지금 독일이 급속하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 침공을 다음 목표로 잡고 있다는 분석은 실제 배치도를 보면 맞지 않아요. 동쪽 중국, 국경 쪽, 아무르주, 하바롭스크주, 연해주에는 부대가 거의 없습니다. 시진핑도 1858년 아이군 조약으로 넘어간 그 땅을 배가 아프게 보고 있거든요. 한반도 6배에 달하는 땅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 전선에 몰려있는 러시아가 핀란드나 발트 3국에 추가로 도발할 여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러시아는 짜증을 내서 위협감을 주는 전략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협이 아니라 위협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서울 절반 면적을 한 달 만에 뺏겼을 때 주류 언론이 어디 있었냐고. 이제 그 질문의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 보도가 없었던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전황 분석은 대부분 전선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지도가 월별로 얼마씩 바뀌었는지를 숫자로 뜯어보는 작업은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트렌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표면만 보면 교착처럼 보이고 숫자로 들어가면 역전이 보여요. 지상파가 이 숫자를 다루지 않은 게 의도적이었는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결과적으로 이 흐름을 보고 싶었던 분들은 직접 찾아봐야 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전황 데이터의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건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론이 전선을 바꾼 게 아니라 전쟁 자체의 의미를 바꾸고 있어요. 싸우는 방식, 지속 가능성, 내부를 버티는 구조, 이게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던진 질문이 전황 보도의 문제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구조 변화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전달하려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얘기냐고 하실 수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구조로 무너지면 북한의 무기 수출 모델도 흔들려요. 공급처가 무너지면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이 전쟁을 잘 이겨야 포탄 수출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직접적인 건 이겁니다. 드론과 무인 체계가 전통적인 화력 우세를 뒤집는 걸 지금 이 전쟁이 실시간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물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이기는 방식이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어떤 전력이 실질적인 억지력이 되는가, 이 전쟁이 그 교과서예요. 이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드론 전장의 구조가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겨두겠습니다. 러시아가 극단 카드를 쓰지 않는 한 뒤집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극단 카드 전술핵이든 대규모 핵 위협이든 푸틴이 실제로 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꺼낸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시점에 올까요? 지금 나토가 전전긍긍하는 이유도 이 질문 때문이에요. 전쟁이 종전 합의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푸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본 구조로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근데 밀리는 쪽이 더 위험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신 내용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세 흐름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흐름을 끝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